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10분 가까이 발언권을 얻고 마지막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본격 탄핵 국면에 들어선 지 73일 만입니다. 이제까지 거쳐간 준비기일 2차례와 변론기일 11차례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모두 8차례 심판정에 나왔고 지난 변론일까지 발언한 시간을 합치면 1시간 30분에 이릅니다. 최종 변론에는 발언 순서 직전 모습을 드러내 1시간 10분 가까이 쉬지 않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16명에 달하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변론은 매번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는 2만여 명이 일반 방청을 신청해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기일마다 헌재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집회를 벌였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의 운명은 3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장시간 거대 야당을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국방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면서 자신의 임기와 권한 축소를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관 여러분. 장문의 최후 변론을 읽어내려 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종반부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에 나서겠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손질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데 만약 복귀하게 되면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과 함께 책임 총리제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걸로 읽히는데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헌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에게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는데요. 반면 국회 측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국헌 문란을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을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탄압한 적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건 억압이고 폭력이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계엄 선포 시에도 대다수 국무위원이 증언한 것과 같이 대외 선언이나 안건 설명 등 심의 과정이 없었다고도 꼬집었는데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증인 신문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양형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결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이루어진 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의견 진술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기일을 정할 전망인데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대표의 혐의도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1심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발언도 유죄로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심 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이 대표가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돌발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었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였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차근차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는데요. 이 공소장 변경이 유무죄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공소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지점에서 판결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프레임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대표가 여의도 황제로서 그간 탄핵과 특검에만 힘을 쏟았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며 중도 보수로는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여의도 황제로서 경제 대신 탄핵과 특검에만 당력을 모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유를 두고 졸속 탄핵이란 비판도 내놨는데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유까지 포함된 이런 권력 남용 졸속 탄핵은 당장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란 건데 해당 내용이 포함된 USB가 대통령실로 넘어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권성동하고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여권의 약점인 김 여사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 국민의힘을 향해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며 이번 주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중대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상대 약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파고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 일부를 공개하며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조기 대선과 연결짓는 해석이 적지 않은데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가속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계엄 전국 초반 14일의 기록을 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일부가 출판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제안했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의 실패와 이후 과정 그리고 성찰이 담겼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 등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당 내 대체적인 시각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를 위한 여권 주자로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부각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에 인간적인 괴로움과 함께 정치인은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다는 소회를 담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 김포시를 찾으며 보폭을 넓혔습니다. 일종의 지역 행보란 시각이 적잖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진 대선을 입에 올릴 수 없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좀 시간이 더 흘러야 헌재 결정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선 출마 여부나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엔 혹시 모를 대선 국면에서 상대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거듭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역시 명태균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하라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세 차례 만남 등 명시 측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건 정상이 아니라며 다시금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 모두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을 향한 견제 그리고 저마다 약점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이들에 대한 중간 평가도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어제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양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 심판 변론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을 44번이나 이제 언급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네.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77쪽인데 이 77쪽이 사실 A4 용지에 뭐 10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네. 굉장히 포인트가 커서 그냥 우리가 보통 A4에 10포인트라고 하면 한 20쪽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뭐 77쪽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53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끓는 물 속에 지금 개구리다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현실, 자신이 국정을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자기가 보기에는 이 개구리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하는 것이 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다. 자기가 지켜보기에는. 그런데 아무리 호소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계몽령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사용을 했는데 그 국민들에게 현실을 자각시키기 위한 지금 끓는 물 속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라고 호소하고 싶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비유는 자신이 계엄이라는 진짜 비상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총 77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걸쳐서 호소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는 대통령이 보기에는 나라의 상황이 심각했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한 것 같거든요.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표현은 아주 정말 참담한 표현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담화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얘기했던 거,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했어요. 네. 그런 인식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야당의 무도한 그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 탄핵의 남발 어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는 거의 이제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그 지식 상태로 온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돌본다면 굳이 계엄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계엄을 한 것이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국민들을 계몽시킨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가 계속 연장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그 종북 반국가 세력이란 그 담화 때 나온 얘기가 그대로 아주 구체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산주의 세력이 좀 암약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12월 3일 계엄 이전에 지난해 광복절도 그랬던 것 같고 언제부턴가 공산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엄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인데 네. 글쎄요,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2시간 반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계엄이라는 게 어쨌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한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집약적으로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참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 비유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자, 윤 대통령 변론 종반부의 개헌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전까지 여당에서 이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 개헌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어제 이 부분이 포함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77쪽에서 53P가 정당성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14P는 계엄이 당시에 계엄 현장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500명에 불과했다. 자기를 체포하는 건 3,000명, 4,000명이었지만 500명 중에 16명만 보냈다. 이런 14P에 걸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얘기했고 네. 나머지 10P가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자신의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헌재에서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만약에 기각시켰을 경우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국회는 지금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이거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소추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거의 국회가 특히나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탄핵을 했으므로 탄핵 기각돼도 돌아가더라도 네. 자. 지금 대통령은 거의 3분의 2에 걸쳐서 뭐라 그러죠? 거대 야당의 부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도 야당에 대해서 이 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야당도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기각되면 돌아가는데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착륙이 안 되잖아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는 어떤 발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에 부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국정 나머지 임기를 만약에 기각시켜주면 혼란이 아니라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안정시키겠다는 걸 뭘 갖고 안정시키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총선은 한 3년 후에 있고 개헌을 하겠다. 개헌을 한다면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통합될 것이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즉 내가 3년 나머지 2년을 다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헌을 하는 것이 왜 개헌하냐면 4년 중임제를 한다거나 혹은 미국처럼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똑같이 한다거나 이런 개헌을 해야만 한다면 네. 뭔가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전제로 한다면 나를 기각시켜서 내가 돌아오더라도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고 개헌이라는 의제를 갖고 상당히 야당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연착륙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개헌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이렇게 안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아마 토론은 있었겠죠.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좀 실망을 해요. 아니 약한 거 아니야? 아니 끝까지 다 해야지. 아니 야당이 무덤을 얘기하시면서 왜 2년을 안 채운다고 해? 끝까지 해갖고 당당하게 해야지. 이런 목소리 또 개헌을 내각제 개헌을 하는 거야? 뭐 힘을 빼는 거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다면 이거 개헌 얘기해서 지지자들이 분열하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개헌밖엔 방법이 없다. 라는 의견이 아마 득세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임기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미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 상황이 말이죠. 최후 변론이지 않습니까? 네. 최후 진술 때 한 얘기인데 진정성이 전 별로 없게 보여요. 이 개헌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기억하시죠? 2016년도 10월 24일 날 밤 그 태블릿 PC가 보도된 날 그리고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 10월 24일 아침에 개헌 얘기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2016년도 당시 네. 그 개헌이라는 이슈는 완전히 들어왔다고요. 지금 대통령의 입지가 저런 입지에서 개헌을 한다는 게 저기 야당에게 말이죠. 전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개헌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게 개헌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없다 최후 진술에 와서 나의 임기를 단축하겠다. 직무 복귀를 전제로 물론 하는 얘기죠. 네. 전 대단히 실체도 없고 그리고 저러한 상황 속에서 개헌 얘기가 과연 얼마나 약속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기각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저런 상황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그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고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말이죠.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이 암약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개헌을 해야 되겠어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저 얘기는 참 진정성이 없게 들렸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책임 회피성 개헌이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를 이제 자신을 희생하면서 개헌하겠다. 그 개헌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논리 구조란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저거는 책임 회피 또는 실체가 없는 자신의 그 현재 입지를 모면하기 위한 대단히 진정성 없는 개헌 이슈를 제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책임 총리제를 제안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신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존속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국회 해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했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총선이 바로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판을 흔들었습니다. 네. 즉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의 과반 이상을 몰아줬어요. 그래서 이 기각이 된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꾀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지금 총선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금 이렇게 그 충돌하는 시점으로 2년을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개헌을 하고 개헌의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자신이 지금 복귀를 하게 되면 네. 자신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지 않고 내치는 어차피 지금 다 3분의 2에 걸쳐서 야당은 비판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이 비판한 야당과 함께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못하니까 그럼 책임 총리가 야당과 함께 이 내치를 꾸려나가라. 나는 외치만 하겠다. 이런 어떤 논리로서 기각이 돼도 국정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좀 하는 것이죠. 네.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었는데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요? 제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저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나중에 그 말 한마디 기대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 이 헌재의 그 종국 심판, 종국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나는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도 승복해 주십시오. 네. 그게 국민 통합이에요. 개헌을 한다 국민 통합이 될 리가 없죠. 더 갈라질 수 있어요. 원래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화두. 원래 야당이 개헌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반대했다고요. 개엄천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드디어 대통령 입에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그 개헌이 이 국민 통합시킬 리가 없죠.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승복을 하냐 안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반대 집회는 상당 수준으로 늘어나 있어요. 지금 집회가. 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에요. 그만큼 이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이게 상당한 갈등으로 와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보수 세력 보수라기보다는 합리적 보수라기보다는 상당히 극우적 주장하는 분들의 구심점이 돼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그야말로 통합을 원한다면 윤 대통령이 통합을 원한다면 승복 얘기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했어도 승복하겠다. 그다음 또 하나가 더 아쉬웠던 게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많은 군인들이 여기 연루돼 있잖아요. 지금 네. 장군들이.
그 사람들은 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최소한 뭐 헌재가 그 사람들 그 군인들에 대해서 선처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 아닙니까? 법리적인 얘기도 하는 겁니다만 국민을 향해서 자신의 육성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최소한 군인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들은 선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워딩들이에요. 그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랬고. 형사재판 받을 때 말이죠. 근데 우리 이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승복 얘기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없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죄송하다는 게 불평과 혼란을 끼쳐들어서 죄송하다는 거잖아요. 그 죄송의 내용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과 사과의 진정한 사과도 없고 승복하겠다는 그 통합의 메시지도 없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그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도 없었다. 그게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궤변과 요소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네,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헌재에 계속 이제 심리에 나오면서 헌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언제나 묻잖아요. 네. 브리핑 할 때 이미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왜 지금 탄핵을 받아야 하는가부터 해서 이날 이제 그 총 집대성했지만 그때 매일 아침에 브리핑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뭐 그런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자신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1988년 9월에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 들어갔던 경험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12월 3일 날 그런 어떤 공포를 느꼈다든지.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대치되는 장면이 그 직전에 김계리 변호사 대리인단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989년에 이 미국 이 문화원에 점거했던 네. 그 사건을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좀 대비되는 어떤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애국가 제창까지 이렇게 보면서 정청래 위원장이 어떤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 자리는 어찌됐든 국회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의욕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공유하게 하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뭐 애국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연상되는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퍼포먼스였다,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를 수 있어요. 네. 뭐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의원의 전반적인 얘기의 맥락을 봐야 된다고 좀 봐요. 네. 그래서 뭐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문제인데 국회 측의 내용을 그대로 대표하고 있어요.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리고 이강권 변호사도 그렇고 많은 대리인들의 변호사들이 한 얘기도 있잖아요. 권력을 사유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따라서 헌법을 부정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것이다. 그 논리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그런 지금 국회 측이 가지고 있는 네. 국회 측 청구인 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쭉 얘기했던 것이고 정치인으로서의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비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비유도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자기 정치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대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맥락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논점은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최종 변론은 마무리가 돼서요. 평의에 들어가서 2주 뒤쯤에는 헌재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은 조계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라는 건 항소심이냐 아니면 대법의 확정 판결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 3월 중순께 헌재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60일이나 아닙니까? 그러면 5월 중순이 될 테고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최종 공판 기일이 마무리되면 네. 여기서부터 아무리 더 넓게 잡아도 3월 말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항소심은 나올 겁니다. 항소심이 네. 나온다면 이제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이 서로 이야기한 부분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아니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네. 선거에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재판은 중지되는 거다라는 그 논리,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논리가 아마 3월 말 이전에 이 항소심의 결론이 난 그 즈음부터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민주당의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 아무리 일극체제지만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정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각기 그 부분, 헌법 84조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과연 재판 중지냐?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범죄인이 또는 범죄 혐의자가 이제 만약에 재판 중지라는 어떤 결론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걸 암묵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것? 범죄 혐의자들은 모두 다 자기 범죄 혐의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된다. 최소한 정당을 만들고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선거에 뛰어들어서 내가 지금 야당 대표, 야당 후보자다라고 해서 재판을 중지받고 진짜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5년 동안 재판을 네. 중지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는 항소심의 결과일지라도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뜨겁게 그 대선 전국을 달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냐에 네. 따라서 전 정부는 상당히 요동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월 중순 정도 나오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있으니까 되게 한 달 있다가 선고 공판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 그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말이죠. 선고가.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1심의 결과보다도 이제 낮은 형량이 나오거나 말하자면 당선 무효형을 벗어나거나 의원직 상실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경우 수가 있겠죠. 기각된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것이냐, 인용된 다음에 나올 것이냐도 있는 것이고 네. 기각된 다음에 현재 1심의 형량이 유지될 것이냐, 인용되고 나서 유지될 것이냐 한 4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제가 이제 그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말이죠. 대통령은 파면되고 3월 중순경에 파면이 되고 헌재에 의해서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무죄나 또는 이제 벌금 80만 원 정도 네. 공직선거법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과연 현재 이 지금 탄핵 찬반으로 관련 이 이른바 국론 문연을 그런 말 쓰니까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갈라진 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건 있는 그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디스크라이브하는 건데 네. 참 우려스럽긴 해요. 아닌 말로 대통령도 기각되고 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고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이제 그 1심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말 이렇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혼란은 좀 덜할 수 있는데 반대 경우가 되거나 또 네. 다른 반대 경우가 될 때 여론 지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대선이 곧 이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여당, 야당 내에서 상당한 또 이제 반향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무죄 또는 형량이 낮게 나오면 100만 이하로 나오면 뭐 야당 내에 이제 더 이상 비명계의 목소리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만약 그러나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더 낮게 나올 때 야당은 조용해지겠습니다만
밖에 중도 진보나 특히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의 여론은 어떨까? 그게 대단히 우려스럽긴 해요. 따라서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재와 법원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간이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오늘 책에 출간이 되는데요.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라고 썼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다시 나오려면 설득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그 국민의힘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계엄을 그래도 뭐 잘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입법 폭주라든지 이건 너무 심했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일단의 그 그룹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완성시킨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탄핵 소추를 부르짖지 않았다면, 물론 자신 현역은 아니었지만 당대표로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은 정당했다. 탄핵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 첫 번째 대통령과의 관계, 인간적인 어떤 도리로서는 사실 자신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부분, 인간적 소외를 밝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 당시 상황들, 실제로 어떤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져서 자신이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강 표현.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참 강과 바다를 많이 건너야 되나 봅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강 아직도 못 건넜잖아요. 건넜다 안 건넜다. 근데 지금도 역시 이 계엄의 바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짜 정면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네. 정치인 한동훈의 컴백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도 12.3 비상계엄 직후에 한동훈 대표 그 당시 대표의 전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당연히 그 계엄 해제해야죠.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런 인물이 사실 그 국민의힘으로서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다른 의원들은 대단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최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관훈 클럽에 나와서 계엄은 과도했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식의 지금 국민의힘의 이 여론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지율은 뭐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기도 하고 네. 탄핵 찬반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유승민이나 이제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류 아니겠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건데, 물론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대단히 애매한 태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탄핵에 대해서 이제 헌재재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저께인가요?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좀 흔쾌히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문제는 그거죠. 경선에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먼저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지지층들이 탄핵에 반대한 기류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얼마나 뚫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당심 50%, 민심 50%인데 그게 관건이고, 모르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각되면 얘기할 거 없는, 이런 논의 자체가 다 필요 없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때 글쎄요, 보수층의 그 대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또 국민의힘도 대선을 생각하는 정당이니까 말이죠. 그때 이 기류가 바뀔 수 있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놓여 있는 길은 절대로 만만치는 않다.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글쎄요, 그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설득도 필요할 것이고, 정치인의 소신도 필요하다 보는데, 저는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대통령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여야 통틀어서. 개헌은 제가 어려울 것 같고, 임기단축 개헌 거의 90%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김상우 의원 같은 거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그저 눈앞에 있는 배지만 바라보고 자기의 소신을 저버리고 그냥 진영에 복무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김상우 의원 같은 거, 지금 김상우 의원 얘기는 아닌데 좀 이 자리에서 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 길을 가라.
한동훈 대표도 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이 흉기로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추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기자, 사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입니다. 50대 경찰관 A씨는 모르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한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광주광역시 금남로 4가역 부근으로 출동했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을 맞닥뜨린 40대 남성 B씨는 가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A씨에게 휘둘렀습니다. 경찰관 A씨는 테이저건을 발사하며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지만 B씨는 한 차례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관 A씨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B씨는 실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B씨로부터 공격당한 경찰관 A씨도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신원은 파악됐지만 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성을 따라갔는지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무너진 구조물이 도로를 완전히 막았고 관계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고속도로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의 뒤로 사고 잔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구조 작업을 마친 뒤 계속 잔해를 수습하고 있지만 이 무너진 구조물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 여전히 길이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막힌 도로 반대편으로 사고 현장을 우회해서 이동해 보기도 했는데요. 현장을 통과하면 불과 2분 거리지만 이 사고로 통제된 곳을 돌아가면 57분이 소요됩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과 인근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행이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현장 조사도 필요하고 추가 붕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야 차량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 원인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고 원인은 교각위 상판빔 설치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상판이 줄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빔들이 영구 고정이 아니라 기둥 위에 임시로 고정된 상태여서 충격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당국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 현장 감식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이 정부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교각 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췄는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안성시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가족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사고 당시 교각 위에 상판이 갑자기 무너졌고 크레인 장비까지 함께 내려앉았는데요. 작업자들이 피할 새도 없었고 현장에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을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 사이에 있는 교각 위 상판이 오른쪽부터 내려앉더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상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판 위에 있던 크레인 장비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는데 상판이 떨어진 바닥 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달리던 차에서도 사고 당시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리 상판이 마치 종이가 흩날리듯 떨어지는데 작업자들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최대 50m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상판이 떨어져 나간 교각이 덩그러니 서 있고 아래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상판이 군데군데 철근이 드러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로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차 안 들어와 있고 진천에서 입장 넘어가는 길이 아예 막혔다고요. 다 회차하고 있으니까. 경찰과 소방은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앞두고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시공사였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문매를 맞았는데요. 이번에 붕괴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시공사도 현대 엔지니어링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 공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장 수습을 마친 정부는 사고 대책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벽은 깨지거나 벌어지고 바닥은 기울었습니다. 입주를 20여일 앞두고 하자가 무려 5만 8천여 건이나 접수돼 논란이 됐던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 결국 시공사였던 현대 엔지니어링은 대표이사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붕괴 사고가 난 서울 세종고속도로 시공사도 현대 엔지니어링인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봐야 하지만 하자 아파트로 사고한 지 1년도 채 못 돼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실추는 물론 향후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규모 사상자까지 발생해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공사를 하는 그 회사가 현대 엔지니어링이고 그다음에 그 한국도로공사랑 해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최종 확인해보면 막 10명으로 나왔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서둘러 입장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사인 한국도로공사도 안타까운 사고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고 원인이 나오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서울의 한 정수장 송수관로 밸브가 고장나면서 일부 지역에 대규모 단수가 예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산불이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입니다. 맨홀 안에서 작업자가 금속으로 된 부품을 규격에 맞춰 자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송수관로에 고장난 부품을 고치기 위해 서두르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구의정수장 송수관로에 누수가 생기자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되려 밸브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아서 배수지로 가는 송수 관로가 막혀서 단수가 우려됐던 지점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송수관로와 담당 배수지를 거쳐 물을 받아 쓰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중랑구 일부 지역 등 25만 9천여 세대에 단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회관로를 통해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면서 실제로 물 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빌라 옆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이 분주하게 뛰어갑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울산 신정동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까만 연기 올라오는 게 보여서 119에 신고를 했고 갑자기 빨간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가게가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에 있는 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 296명과 진화 차량 48대 등을 동원해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추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으로 일단 급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1.5%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예상한 1.9%에서 0.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자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예고해왔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인 지난달 이례적으로 1.6에서 1.7%를 제시했지만 한 달 만에 전망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급한 불부터 끄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통화 정책에만 그 부담을 다 맡기면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을 20조 이상 규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까지 대내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금통위원 다수는 앞으로 석 달 내 금리 전망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두세 차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해제할 수 있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총 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정부가 부산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17년 만에 풀었습니다.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등 모두 15곳입니다. 선정된 곳은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그린벨트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42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5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개별 필지의 땅값이나 독자적인 개발에서의 가치는 높아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단기적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 논의, 그중에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소득 대체율 논쟁처럼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꺼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는 제도입니다.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춰준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평생 한 명이 받는 연금이 7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이제 과제로 제시했고요. 기금 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 간담회까지 열며 이들이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국회 승인 뒤 발동 조건은 수동 안정 장치를 만드는 거라며 반대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 민주당 구성원들도 부모일 것입니다. 반면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가 자동 삭감 장치라며 국회 승인 조건을 안 달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득 대체율 등 핵심 숫자를 다루는 모수 개혁에서 언급할 일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을 위해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자꾸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입니다. 여야는 소득 대체율을 두고도 1%포인트 차이로 미래 세대 부담에 310조 원 차이가 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소득 대체율 44% 정도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국회 승인 조건을 두고 삿바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 끝에 마무리되면서 이제 선고를 향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평의에 돌입하는데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되진 않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평의는 선고 전까지 매일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는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되는 등 평의 절차는 철저히 보안에 붙여집니다. 전례대로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쟁점을 살펴 의견을 내게 될 예정인데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함께 그 중대한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만큼인지가 핵심입니다. 이후에는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고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선고 날짜는 2, 3일 전에야 나올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네, 헌재가 내일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내리죠. 네,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새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헌재는 앞서 지난 3일 이 사건 결정을 선고하려 했지만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끝에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구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 내일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인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죠. 네, 맞습니다. 만약 헌재가 각 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은 별달리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헌재 판단대로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구인 체제가 되는 경우에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구인 체제로 선고하게 될 경우 지난 공판 내용을 되짚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돼 불가피하게 탄핵 심판 선고 일정도 늦춰질 거라는 시각인데요. 하지만 이미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로 종결된 만큼 이전 공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 후보자는 최종 결정에서도 제외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는 관련해 명시적 규정은 없는 만큼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증인 신문부터 진행합니다. 양형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인데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채택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이뤄진 뒤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기일을 정할 전망인데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대표의 혐의도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 앞서 1심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취지로 거짓 발언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발언도 유죄로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심 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 대표가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돌발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었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였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는데요. 공소장 변경이 유무죄를 다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공소 사실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선고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헌재와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젯밤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전망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도 오늘 변론이 끝나면 선고만 남게 됩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어제 8시간여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 모두 종결됐습니다. 선고만 남은 상황이죠. 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어제 국회 측 또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들 대리인단의 어떤 주장 자체는 거의 이제까지 했던 거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단지 어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개헌이랄지 이런 거 진술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국민에게 사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대부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임기 단축 개헌, 정치 개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탄핵이 기각이 돼서 이제 복귀되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진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탄핵 기각 인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기각일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개헌 논의까지도 언급을 했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재판관들의 평의가 매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가 14일 정도 이후에 이루어졌고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평의가 11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중에서 11차례 있었다는 것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일 평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11일 이후에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평의는 8번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말 제외하고는 평의를 매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선고는 어느 때쯤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평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갈리느냐 갈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수와 다수 의견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고가 14일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평의도 11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까지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 8대 0으로 전원이 인용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많이 안 걸리고 평의도 좀 짧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14일 정도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만약에 헌법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이 자체가 어떤 전원 한쪽으로 전원 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오늘부터 평의는 매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선고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웬만해 하면 만장일치로 결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걸 만장일치로 일부를 결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헌법재판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 되면 변론 종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마다 이제 아마 본인들의 이제 판단이 완전 섰을 거예요. 섰기 때문에 이걸 만장일치 될 때까지 같이 평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의견이 다르고 하면 이걸 이제 조정하는 과정은 거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확정적으로 인용 몇, 찬성 몇 이 정도 결론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초안의 작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평의가 쉽게 말하면 의견을 모으는 회의 같은 거다라고 하면 이제 평결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평결은 어떤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거수로 할지 실제로 어떤 투표를 할지 이건 정해진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제 법으로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평의를 하면서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제 그건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보안에 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예. 처음 평의하는데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사실은 어떤 평결, 초안 이런 걸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의 자체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계속 줄곧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입니다. 지금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내일 이뤄지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서 선고 시점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선고에서 네. 이게 그냥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제 여기에서 8인 체제로 그냥 끝나는 거겠죠. 예.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제 헌법 위반이랄지 여러 가지 권한쟁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제 최성목 권한대행이 과연 바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재판관 후보죠.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헌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이 나면 사실 임명하지 않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헌법재판소 22조 제1항에 보면 재판관이 지금 그러면 9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원 재판관이
다 심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재판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헌재 심판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재판과 대통령 심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럼 공판 절차 갱신은 이제 간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피청구인 측하고 국회가 동의를 했을 때 간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중에 일부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또 그게 또 다시 되는 경우가 또 있고 예. 또 전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럼 또 그런 부분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변론 자체가 갱신이 되면서 선고의 길은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 23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종국 변론의 심리에 참석하지 하도록 한 사람만 선고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또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임명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시 심리를 하고 공판주택 갱신하는 게 맞지만 이제 23조를 원용을 해서 그냥 이 체제에서 8인 체제에서 이제 선고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러면 또 논란의 여전히 있겠죠.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원칙적으로 9명이 하도록 돼 있는데 왜 8명이 심리를 해가지고 했느냐, 왜 공판 절차 갱신을 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 후보자가 만약 임명된다면 이 재판의 참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평인가요? 또 평의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헌재 22조에 따라서 당연히 공판 절차 갱신하고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 예.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해석으로 아니 우리 8인 체제 한 것도 적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에 마 후보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늦어진다. 그래서 그냥 8인 체제로 심리에 관여한 사람끼리 선고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약 선고하면 2달 뒤에 조기 대선이 이뤄지게 되고 기각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 직무 복귀가 이루어질 텐데 하지만 지금 형사재판도 받고 있으면서 내란죄로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한다면 이때는 또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직무 복귀하면 이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란죄로 구속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직에서는 아마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보석이랄지 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아마 석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차후의 얘기고 기각 시 직무 복귀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지금 이제 선거법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 기일이 2번 진행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은 다 양형에 관한 증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양측의 증인, 양형이라는 증인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 측은 형량을 높여달라는 증인을 신청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피고인 증인 이재명 대표는 형량을 낮추는 그러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형을 높일 것인가 올릴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한 증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2시에 또 공판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본인 신문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심과 똑같은 구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이제 선고기를 지정하는 그런 재판이 될 겁니다. 예. 자,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검찰의 구형도 나오는 겁니까? 검찰의 구형은 1심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요. 단지 예. 이제 선고 자체가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 형이 나오느냐 그러면 피선고권 박탈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대법원에 확정되면 예. 이제 선거에 이제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심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형량이 좀 완화가 되느냐 감경이 되느냐 또 아니면 뭐 1심과 똑같아 할지라도 또 뭐 형량이 좀 낮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형량 자체는 100만 원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100만 원 자체가 이제 피선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결심을 하게 되면 적어도 3월 중순 또 3월 말 이제 그 정도 선고될 거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한 달 후에 선고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부가 사실은 이제 집중 심리제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다른 사건에 배당을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재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도 다 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만 하기 때문에 선고의 길은 좀 더 3월 중순 정도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3월 중순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이제 벌금형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대표 측은 사실 그동안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양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떤 전략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기존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양형 자체를 모르겠어요. 오늘 뭐 최후 진술할 때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예. 이제 100만 원 이상이 아닌 그 미만의 형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100만 원 이하로 가기는 어려운 그러한 범죄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무죄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도 무죄가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다른 법률적 근거랄지 법률적 이론이랄지 아니면 이제 사실관계에서 다른 걸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뭐 형량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도 주목이 되고요. 자,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특정하라라는 말인데 결국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요. 자, 이걸 두고 유죄의 심증을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일부 무죄 선고를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요.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대부분 무죄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거 좀 특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좀 특정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은 공소장 변경이 되면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 이유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서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를 마치 허위사실 공표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는 허위사실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아닐 수가 있는데 마치 전체가 허위인 것처럼 적시를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 내용과 아닌 내용을 이제 구분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했고 그런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에 의해서는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물론 뭐 재판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일반적인 어떤 형사 재판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발언이 어떤 문제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해달라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자 앞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네, 경찰관 흉기 피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새벽 3시 10분쯤이었습니다. 광주 옛 도심에 있는 이곳 골목길이었는데요. 모르는 남자가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가 112로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50대 남자 피의자가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곳 사건 현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테이저건으로 피의자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흉기에 50대 경찰관이 얼굴 등을 2차례 이상 찔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에 이어 실탄 3발을 쏴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총에 맞은 50대 피의자는 10여 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얼굴 등을 2차례 이상 찔린 50대 경찰관은 역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총기를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썼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해로운 존재라고 저격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집권 상태가 정당하다며 종전 후에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영-TV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점점 해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Потому что отдает нелепые приказы, продиктованные не соображениями во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а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оображениями, при этом непонятно, на чем основанными. Это ведет к неоправданным большим потерям. 젤렌스키는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거부하는 독재자라며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쟁이 끝난 뒤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개전 후 계엄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그 책임은 푸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는 즉시 선거를 치르겠다며 헌법에 따라 그때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건부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러시아는 나토 가입 포기를 전제로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이르면 이번 주 타결될 수 있어 종전 협상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인 영국 블레넘 궁전에서 6년 전 황금으로 만든 변기가 도난당하는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검은 복면을 쓰고 새벽 5시쯤 블레넘 궁전에 침입한 절도범들은 5분도 안 돼서 황금 변기를 들고 나와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18K 금 98kg이 사용된 이 황금 변기의 도난 당시 가치는 5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 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000마리가 넘는 돌고래 무리가 뛰어오르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돌고래 무리엔 멸종 위기종 관심 단계인 홀쭉이 돌고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항구에서 약 18km 떨어진 바다에서 이들 돌고래 무리가 발견됐다며 특히 홀쭉이 돌고래의 경우 보통 해안에서 훨씬 먼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꼬리가 유독 길던 막바지 추위가 드디어 물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으로 출발한 서울 기온은 앞으로 7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약해지자 어김없이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황사와 스모크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도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코트처럼 비교적 가벼운 외투 입으셔도 좋겠지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점차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서도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황사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서 공기가 더욱 탁하겠습니다. 이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에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로 시야가 흐릴 수 있겠고요. 낮 동안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7도, 광주 10도, 대구는 12도 보이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에 대기는 무척 메말랐는데요.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강풍까지 함께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기온도 10도를 웃돌겠고요. 3일절 연휴까지 날이 점점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당분간 곳곳에 비 소식이 잦은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등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하천이나 저수지에서는 얼었던 빙판이 갑자기 깨질 수 있겠습니다. 근처에서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